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여자아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여자애가 있었어. 근처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애였어. 겨울까지는 중학교 교복이었는데 봄이 되니 그리 변해서 나이를 알 수 있었지. 키가 작고 좀 귀염성 있게 생긴 얼굴이었다. 깔끔한 인상에 언제나 좋은 향이 약간 났어. 한 번은 내 여동생이랑 나랑 그 애랑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여동생이 다짜고짜 그 애한테 물어봤어. 야, 너한테 진짜 좋은 냄새 난다. 향수 뭐 쓰니? 난 그냥 로션이겠거니 했는데 같은 여자라 그런가 단벌의 향수라 걸 알더라고. 그 애는 대답을 못하고 좀 당황한 듯 하다가 5층에서 내렸고 우린 8층까지 올라왔지. 어린애가 벌써 향수를 쓰네. 둘만 남으니 동생이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어. 그래도 난 그 아이가 참 귀엽게 느껴졌던 게 이런 광경을 한번 목격했었거든. 꽃잎을 한 장씩 떼면서 그렇다, 아니다 점치는 거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걸 하고 있었어.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극시답지 않은 꽃잎점으로 자기 미래를 예측하긴 어려웠을 거야. 이 애가 죽어버렸거든. 얼마 뒤에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 내가 집에 들어오기 2시간 전 일이었다는데 아주 감쪽같이 흔적이 없더라. 물 청소라도 한 듯 아파트 한쪽이 젖어 있긴 했는데 그쪽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신문 기사 한 줄 안 나오더라고. 이런 자살은 흔하다는 건가? 소문에는 집에서 너무 공부를 강요해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 게다가 좋아하던 학원 오빠라는 놈이 좀 이용해 먹었다고 들었어. 좋아하던 오빠라 향수를 뿌리고 꽃점을 보던 게 그런 의미였나.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애가 뛰어내렸다는 13층 복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한 일이지만 그 복도에서 그 애의 향이 났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너무나 오싹해져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비상계단으로 줄행랑을 쳤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꽤 강한 것이어서 그 냄새가 정말 났던 것일까? 단지 내 착각이었을까? 며칠 뒤 조금 덜 무서워졌을 때 다시 올라가 봤어. 그럼 그렇지. 한 5분을 서성였는데도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어. 내가 착각한 게 맞네 싶어서 마음 편히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런데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10층쯤 되었을 때 또 그 냄새가 확 났어. 마치 내 옆에 그 애가 같이 탄 기분이 들었달까. 그게 너무 익숙한 감각이라 미친 듯이 소름이 돋는 거야. 내리자마자 단거리 주저라도 된 것처럼 우리 집까지 막 뛰었는데 뛸 땐 아무렇지 않다가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또 그 아이의 냄새가 확 났어.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건의 방까지 따라오면 어떡하지? 자살기는 정말 악독하다는데 나한테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느새 내가 그 냄새를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인식하고 있더라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다가 또 그 냄새 날까 무서워 괜히 부엌에 들어가 팬에 기름 잔뜩 두르고 먹지도 않을 부침개를 몇 장이나 붙였어. 다른 냄새 나면 그 냄새 못 맡겠지 싶어서 말이야. 그 뒤로 13층엔 절대 가지 않았고 곧 우리 집은 이사를 해서 지금 사는 아파트는 그다지 무섭지 않아. 몇 년 전 일이라 그게 어떤 향이었는지 기억도 흐려졌어. 이상하게 그 애에게서 나던 향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데서는 맡아본 적이 없어. 미래 내 애인에게서 그 냄새가 나면 똑같이 줄행랑을 놓을지도 몰라. 농담이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아이가 느껴졌을 때 좋은데 가라고 기도나 해줄 걸 하는 생각도 가끔 드네. 두 번째 이야기. 사고 차량. 차의 문을 열자 시체 썩은 냄새가 미미하게 났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구토가 치밀어 오르는 역겨운 냄새. 이런 차를 사도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파격적인 가격이기에 그냥 사버리고 말았다. 승차감, 시동감 모두 좋았고 차와 내 몸이 하나라도 된 듯 엔진 또한 아주 잘 나갔다. 약간 역겨운 시차 냄새. 뭐 이쯤이야 그냥 방향제를 사다 놓고 항상 차 타기 전에 시트 탈취제를 뿌리는 정도로 참을 수 있는데 이 차 안에서 사람이 자살했다는 막연한 찝찝함이 많이 껄끄러웠다. 그렇게 중고차를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한 달간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단지 찝찝한 기분 그뿐이었던 걸까? 한 달이 지난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하늘이 눈물이라도 머금은 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왠지 비가 오는 날에는 괜시리 기분이 울적하고 외로운데 그런 나의 기분이라도 아는 듯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서 꺼낸 휴대폰에 뜨는 이름은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 녀석. 그동안 바쁜 회사 생활 덕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전화를 먼저 걸어주니 얼마나 반가운지 바로 전화를 받아버렸다. 민우냐? 오랜만에 전화래. 야, 새끼 너 차 뽑았다며.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드라이브도 한번 해보고. 어디서 들었는지 친구 녀석은 나에게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하였고 혼자 있기에 너무나 지루한 지금 나는 친구 녀석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을 하였다. 이 새끼 그 소식은 어디서 들었대.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내가 차 타고 그쪽으로 가지 뭐. 역시 너가 내 진정한 친구다. 지금 너네 회사 근처 빵집 앞이다. 여기 어딘지는 알지? 기다리고 있을게. 친구 녀석과의 전화통화 후는 어디 클럽이라도 가는 듯 신나서 편한 옷들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였다. 비록 싸게 구매한 중고차지만 내 나이에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차를 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옷을 다 입고서는 차키를 챙기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밖으로 향한다. 생각 외로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런들 어떠하랴 차가 있는데 차가운 빗방울을 몇 번 맞아주고 차에 올라탔다. 방향제로도 지워지지 않는 불쾌한 시차 냄새. 어두운 밤, 비까지 내려서 괜시리 오한이 느껴졌다. 부릉부릉 요란하게 차에 시동을 걸고 선차를 끌고 나간다. 회사 근처 빵집이라 10분 만에 도착하겠네 뭐. 늦은 밤에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도로 위를 활주하는 사람은 나 말곤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혼자만의 레이스를 즐기는 것 같았달까. 내리는 비가 한편의 음악이 되어 차를 모는데 왠지 모를 흥이 돋았다. 신호 한 번 걸리지 않고 뻥뻥 뚫린 도로를 달리다 보니 10분도 채 걸리지 않게 빵집에 도착하였고 빵집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 친구를 보고 선나는 크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렸다. 꽤나 먼 거리였지만 친구는 그게 나의 차인 줄 알았던 듯이 비가 오는 거리를 뛰어왔다. 덜컥 문이 열리고 선 뒷좌석에 친구 녀석이 들어 앉았다. 방향제의 냄새와 섞인 시차 냄새의 쾌쾌한 향을 맡고 선 미간을 찌푸린 친구 녀석의 얼굴이 보였지만 설마 이 차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까? 묵묵히 있을 뿐이다. 아오, 환기 좀 시켜라. 차 안에서 뭔 냄새가 이리 나냐. 정적을 깨는 친구의 한마디에 피식 가벼운 웃음을 지을 뿐 나는 자살사고 난 차량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비가 와서 좀 그런가 보다. 뭐 그래 가볍게 고기에 술이나 한 잔 걸칠까? 새끼 나 밥 안 먹고 온 거 잘하네. 영업 끝나기 전에 얼른 고깃집이나 찾아가자. 그래야지. 근데 왜 뒷좌석에 타냐? 내 옆좌석으로 다시 타라. 그 말을 끝으로 친구 녀석은 뒷좌석에서 나와서 운전석 옆좌석에 탔고 그 모습을 다 본 후 나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꽤나 늦은 밤, 비까지 오기에 근처 고깃집은 거의 다 닫아서 먼 거리까지 찾아 나서야 했다. 추적추적 비 오는 거리를 친구와 함께 활주를 하니 왠지 기분이 이상하다. 룸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에 왠지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 단지 기분 탓이겠지. 나를 달래고선 핸들을 꽉 잡고 운전에 다시 집중한다. 너무 늦었나?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없네.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김이나 해결하자. 오묘한 기분에 휩싸였던 차의 친구 녀석의 말 한마디가 정적을 깬다. 그래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야겠네. 내일 휴일이니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던가 하자. 이상하게도 24시간 영업하는 곳들 또한 다 문이 닫혀 있어서 근처 편의점을 찾고 차는 적당한 곳에다가 주차를 시킨 뒤 비를 피하여 편의점 안까지 들어갔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들리는 편의점 알바생의 인사. 새벽 시간 피곤할 텐데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든다. 친구와 나는 간단하게 컵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마실 음료 몇 개를 고르고 계산을 했다. 8,500원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만원짜리 지폐를 건넨 후에 거스름 돈을 받고 선 친구와 함께 편의점 시식대로 향했다. 컵라면을 뜯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삼각김밥을 데우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이렇게 편의점에서 돈 부담 없이 맘 편히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뜨거운 물에 라면이 스르르 거의 다 익었고 삼각김밥은 라면이 다 익기도 전에 벌써 먹어 치운 지 오래였다. 컵라면 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아 친구와 함께 편의점표 햄버거도 하나 더 구매해서 레인지에 데웠다.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햄버거도 뜨끈뜨끈하게 데워졌고 햄버거가 다 데워지니 라면도 이제 슬슬 다 익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았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컵라면과 햄버거 그리고 음료수를 다 먹어치우고 나니 슬슬 배가 찼다. 편의점 유리벽을 통해 어두운 밖이 보인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진다. 그나마 내일이 휴일이라는 게 작은 위안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친구와 나는 한참 동안을 시식대에서 얘기를 하다가 피로가 몰려와 얘기는 이쯤 하고 내일 만나자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섰다. 지금 버스도 다 끊겼고 택시는 보이지도 않네. 타라 이 자식아 집까지 데려다 주시. 이 새끼 당연한 걸 생색내면서 말하네. 집까지 별로 안 걸린다 짜시 얼른 가자. 친구와의 가벼운 말장난. 처음 없을 어린 시절에는 진절이 나게 많이 했던 대화들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 사회의 작은 톱니바퀴가 된 지금처럼 가벼운 말장난 한번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이 피곤할진 몰라도 친구와 함께 있어 기분은 좋았다.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며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선 친구와 나는 다시 그 시차 냄새가 나는 차에 탔다. 항상 맡는 그 냄새, 이젠 적응도 될 만한데 아직도 역겹고 불쾌했다. 아우 이 냄새 좀 어떻게 못하냐? 친구가 건넨 농담. 그 농담이 나에겐 지금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 새끼 좀 참아라 운전은 내가 다 하는구만. 돈 좀 벌어서 니도 차 한 대 좀 뽑아라 나도 니 차 좀 한번 타보자. 애써 밝은 척 친구에게 말을 건네고 차에 시동을 건다. 부릉부릉 요란하게 차체의 진동이 울리며 시동이 걸린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의 양에 맞게 와이퍼를 설정하곤 라이트를 킨다. 그리곤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잘 살피며 주차한 차를 빼낸다. 핸들을 돌리며 슬며시 친구의 얼굴을 봤는데 안색이 창백하다. 아까 편의점에서 먹은 햄버거를 먹고 차라도 한 걸까? 뭐 친구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걸리지 않기에 그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도로 위를 활주한다. 혼자만의 고독의 레이스를 즐기다가 다시 한번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였다. 아까와는 달리 창백한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많이 피곤했었는지 잠을 자고 있다. 새끼 10분도 안 걸리는데 자고 있네. 집 가서 씻고 푹 자지. 아까 빵집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도로 위에 차가 별로 없어서 친구네 집까지도 예상 시각보다 더 일찍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친구 녀석은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고선 부자연스러운 리액션을 취한다. 아 벌써 도착했나? 오늘 고마웠다. 내일 보자.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 분명 나의 눈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연중에 시선을 아무것도 잊지 않은 뒷좌석으로 몇 번씩이나 옮겼다. 많이 피곤하냐?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친구와의 짧은 인사 후 친구 녀석을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 후 나는 영혼을 내뱉듯 긴 한숨을 토하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이런 고요한 밤에 자살사고 난 차량을 몇십 분간 몰아야 하다니 아침에 모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창문을 내리고 차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들었다. 미친 듯이 엑셀을 밟고 도착한 집 앞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차에서 내리는데 히트에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얼른 집에 들어가서 개운한 샤워를 마치고 푹신한 침대에서 달콤한 잠을 자는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 층수를 누르고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 한 통, 아까 그 친구 녀석에게 온 메시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확인을 할까 하지만 벌써 내가 사는 층수에 도달한 엘리베이터. 메시지는 샤워를 하고 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고된 일을 마치고 온 건 아니지만 집으로 들어서니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축 늘어졌다. 나의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 잡생각은 마치고 얼른 옷을 벗고선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다. 몸속 깊숙이 배어있는 역겨운 시체 냄새가 뜨거운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역겨운 시체 냄새는 내 코 밑을 맴도는 것 같다. 썩은 내 나는 온몸을 구석구석 닦고 선 마지막으로 냉수로 세수를 하고 선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화장실을 나간다. 화장실을 나가니 들리는 핸드폰 진동.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여보세요? 집에는 들어왔냐? 야, 너 근데 혹시 그 차 팔 생각 없냐? 아나, 참 이 새끼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차는 왜 팔아? 아니, 그냥. 너 말야 지금까지 차 타면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괜시리 나도 모르게 긴장된다. 한 달 동안 타면서 이상한 거 없었다. 이 자식아 피곤하다 끊는다. 내일 보자. 야 너 그 차 팔아라 차에서 사람 죽었지?
망자사고나 자살사고 난 차량 아니더냐. 친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다. 나와 대화를 하면서 뒷좌석을 힐끔힐끔 쳐다본 것, 그리고 창백한 안색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잠깐 동안의 고요한 침묵, 그리곤 떨리는 입술로 말을 한다. 사실 이거 자살사고 난 차량이라서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한 거야. 그 말에 친구는 나에게 욕설을 내뱉곤 얼른 그 차를 빨리 팔아버리고 말했다. 나와 함께 차를 탔었을 때 온몸이 썩은 사람 하나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계속 너만 바라본다며. 너무나 떨리고 무서웠다고. 너는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했냐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곤 통화를 끊었다. 30일간 나는 죽은 사람과 함께 차를 같이 탔던 것이었나.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몸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흐른다. 결국 나는 그 일 이후로 차를 폐차시키고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원굿. 가깝게 지내던 동네에 형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어쩌다 친해져서 알고 지내던 형님이죠. 저보다 7, 8살 위. 그때 이 형님은 3살쯤 되는 딸과 이제 막 태어난 딸, 이렇게 두 딸을 둔 딸딸이 아빠였지요. 형수님은 암시 좋으시고 수더분한 인상의 전형적인 주부였지만 성격도 쾌활하시고 사람이 좋고 해서 저도 간혹 집에 초대하시어 밥도 같이 먹곤 했었죠. 이 형님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었어요. 하긴 아들이란 남자에게 자식 이상의 의미이긴 하죠. 남자에게 아들이란 자기 뒤를 이어 영원히 살아나갈 또 하나의 자신이니까. 그래서 모든 자식이 그렇지만 아들은 특히 아버지께 누가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봄이었어요. 집에 다니러 왔다가 우연히 그 형수님이 셋째를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형님 내를 방문하여 축하를 해드렸고 환하게 웃으시며 즐거워하시던 형수님과 푼수처럼 해벌레하며 좋아하던 형님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게 형수님을 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학교를 다니다 그해 여름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깐 우연히 슈퍼에 갔다가 반가워하는 슈퍼주인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그 형님이 생각나 물어봤어요. 산 달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요.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고 그냥 지나는 말로 물은 건데 주인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참 할 말도 없고 당황스럽더군요. 건강하셨던 분이라 저는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해서 물어봤더니 임신을 하고 나서 암이 발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 신호가 오는데 당연히 임신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거랍니다. 그때가 작은 애 3살쯤이었으니 2살 터울 언니랑 그 어린애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얘긴 들었지만 뭐라 위로해줄 말도 딱히 없고 그러다 그날 저녁 동네 산책을 하던 중에 그 형님을 만났어요. 동네 선술집에서 깡소주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사람 아주 배려버렸더라고요. 원래 깡 마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좀비였어요. 그 분위기가 말할 수 없이 무거워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내일 시골 처갓집에서 형수님 진원굿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충북의 어느 시골이었는데 애들 데리고 운전하고 가다간 일가 몰살이라도 될 것 같았죠. 장례에 참석도 못해 미안했던 저는 그럼 같이 가자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길을 나서 그 집에 도착했어요. 굿 준비로 분주하고 친척 친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10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원굿이 원래 아니 마늘처냐 총각이나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혼을 달래려 하는 굿이랍니다. 이렇게 굿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무속인이 넉대를 들고 넉대를 잡을 사람을 고르더라고요. 넉대는 신장대랑 같이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한다는데 둘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네요. 신장대는 무속인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신과 교통할 때 쓰는 거고 넉대는 무속인이 부른 귀신이 왔음을 주관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래요. 물에 빠져 죽은 혼을 건질 때 쓰는 대나무도 넉대라 부른다고 해요. 그렇게 무속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넉대를 들고 지나다가 남편인 그 형님께 넉대를 잡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굿을 이어나가는데 굿을 하고 있던 도중에 바람이 쏴 하고 불더라고요. 그 집 뒤가 대밭이었는데 정말 그 소리가 음산했어요. 그러더니 형이 잡고 있던 넉대가 떨리기 시작했죠. 넉대가 서서히 떨리더니 점점 격렬하게 떨리는 거예요. 그 형님이 일부러 떠는 건 아니었어요.
그 형님도 무척 당혹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게 딱 봐도 표가 났거든요. 그러더니 한순간 넙대가 확 휘더라고요. 꼭 낚싯대에 고기 걸렸을 때 모양으로요. 그러고는 나중 그 형님 말로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넙대가 가는 대로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늑대는 평소 형수님이 다니셨던 동선을 따라 부엌도 갔다가 방에도 갔다가 그러더군요. 그거야 그 형님이 처갓집이다 보니 형수님의 평소 행동과 장소를 알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돌던 넙대가 모인 친척 친지들 앞에서 한 명 한 명 멈추거나 곡 쓰다듬듯 하며 지나다가 친족이 아닌데 유난히 오랫동안 멈춰서서 쓰다듬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 형님도 그날 처음 본 사람들 일하던데 그 넉대가 그런 행동을 하자 두 사람이 목 놓아 울었지요. 놀랍게도 한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이 컸는데 이민을 가서 그 뒤에 한 번도 못 본 사촌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 시절을 같이 한 동무인데 사정이 있어 결혼 때도 못 오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지만 형수님께는 특별했던 사람이라 더군요. 아무튼 그날 본 기억은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 뒤 10년쯤 후 한 번 형님께 전화가 와서 오늘이 형수님 제사날인데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전까지는 제사 음식을 형님의 형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해부터는 딸들이 손수장만하기로 했다는 나름 의미 있는 날이었죠. 애들도 이제 다 성인이 되고 했으니 걱정 마시고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게. 네 번째 이야기, 다이버. 나는 어느 남쪽의 바다에서 동료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활짝 개고 바다의 상태도 대단히 안정되어 있어 다이빙을 즐기기에는 정말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동료 다이버와 둘이서 어느 다이빙 스폿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깊게 잠수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해저의 이변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자세히 바라보니 해저의 한 부분에 인간이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바라보니 그 역시 어안이 벙벙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자라고 있는 인간의 얼굴은 모두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잠시 동안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샌가 동료 다이버가 옆에 다가와 내 어깨를 치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다이빙의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노인이 낫을 가지고 소녀들을 잘라내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표정이었던 소녀는 수확되는 순간 엄청난 고통의 표정을 띄우며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속이지만 그 고통의 외침이 내게도 들려올 것만 같은 소름 끼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마저도 잘려나간 발에서 퍼져나온 소녀의 피로 인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놓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노인은 어느새 조금씩 우리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까지 다가온 노인은 완전히 굳어있는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희죽희죽 웃으며 손에 있는 낫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자네들도 해보겠는가? 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와 동료 모두 병원의 침대 위였습니다. 산소가 떨어질 때가 가까워지도록 올라오지 않는 우리를 걱정한 동료 다이버가 우리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 다이버는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것 쫓아보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여러 환각을 볼 수도 있지. 그것이 바다의 무서움이고 아름다움이야라며 그 현상의 다이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은 결코 환각 따위가 아니라고. 5번째 이야기, 범인. 오늘은 유독 비가 심하게 온다. 천둥 번개는 치지 않는다. 나와 친구들 7명은 MT를 왔고 방은 하나뿐이지만 굉장히 큰 방이다. 잠깐 사이에 정전, 잠시 후 불이 켜졌다. 가운데 피를 상당히 흘린 친구의 시체, 우린 모두 놀랐다. 우리가 놀란 이유는 시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에 살인마가 있기 때문이다. 시체를 본 우리 육은 모두 굳었다. 도망쳐야 한다. 살고 싶다. 친구 한 명이 도망치려고 문으로 뛰어간다. 또 정전이다. 잠시 후 불이 켜지면 저 친구의 시체가 있을 것 같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불이 켜지지 않는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2명이다. 누군가가 내게로 다가온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얼마 못 가서 벽이 등에 닿았다. 잠시 후 불이 켜졌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 앞에 시체 2구가 있었다. 남은 친구들은 나를 제외한 3명. 우린 서로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다가 2명은 커플이다. 그렇다면 저 2명에서 짠 것인가? 나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서 앉아 있었고
정전이 일어나질 않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죽이라고. 살고 싶으면 죽여야 한다고. 어쩌면 나를 제외한 3명이서 짜고 죽인 것일 수도 있다고. 나는 가방 속에 있던 작은 과도를 몰래 속주머니 속에 숨겼다. 정전이 일어나는 순간 난 마구 휘둘러야 한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잠시 후 정전이 일어났다.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휘둘렀다. 무엇인가 내 칼에 베었다. 그것도 상당히 심하게 베인 것 같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왔다. 남아있는 건 나와 커플 중 한 명인 여자애. 저 여자애가 범인이었다. 확실하다. 손에 칼을 들고 있다. 비록 울고 있긴 하지만 저건 모두 다 연기일 뿐이다. 죽여야 한다. 살려면 내가 죽여야 한다. 조심스레 다가간다. 갑자기 내게 말을 건다. 왜 죽였냐고 물어본다. 왜? 죽인 건 너잖아. 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이 여자애와 계속 대화를 했다. 한 30분 정도 한 것 같다. 경찰을 부르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것도 저 살인마 입에서 말이다.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바로 경찰과 구급대에 통화를 했다. 3분만 버티란다.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그리고 여자애랑 나는 서로 대각선 끝에서 칼을 들고 바라만 보며 서 있었다. 정전이 됐다. 난 칼을 마구 휘둘렀다. 무언가가 또 내 칼에 베었다. 아까랑 똑같은 감각이 내 손에 느껴졌다. 번개가 쳤다. 역시 내 눈앞에는 그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이었다. 그리고 불이 들어왔고 난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 이런 젠장. 당했다. 지금쯤 여자애는 날 보며 씩 웃고 있으려나 하고 여자애를 봤다. 여자애는 피범벅이 된 채로 죽어 있었다. 나는 경찰들에게 포위를 당했고 칼을 내려놓으라며 내게 총을 겨누었다. 난 그대로 연행이 됐고 경찰에게 끌려갔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뉴스의 김근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학교 MT서 한 학생이 술에 취한 채 흉기난동을 벌여 5명이 사망을 하였고 경찰 1명이 순직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친구가 없었고 말수도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